그래서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의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F는 MA인데 MA가 어떤 폼으로 변했느냐 하면은 dt의 모멘텀 그것은 n 감마 v 로 변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이제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대론적인 뉴턴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양변에 속도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것이 1이 되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요 이것이 1이 되고 요놈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계산을 해서 이것이 ddt의 mc 제곱의 감마의 미분값과 같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그래서 자, 우선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우선 감마를 미분을 하면은 d 감마 dt는 ddt의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v의 제곱의 1이에요.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주고 그러면 1 빼기 베타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덧 v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면은 되겠죠. 이걸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c 제곱분의 v 덧 v 하고 이게 감마의 3승 벡터가 되겠네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left hand side 이걸 갖다가 left hand side라고 그러면은 left hand side는 v 도트에 이게 뭡니까? 우선 감마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c 제곱분의 v 덧 v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이 v하고 이거하고 제곱이 되고 m이 살아남겠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놈을 미분하겠어요. 그러면은 v 덧 하고 m 감마는 살아남겠죠. 여기에 근데 감마의 3정 벡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V도. 자, 그래서 답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값이 VV 도트, M 감마하고 VV 돛은 밖으로 한번 공통 분자로 뽑고, 이거는 C제곱분의 감마의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C제곱분의 V제곱은 베타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에 감마의 제곱이 남아요. 감마의 제곱 플러스 요거는 공통분모 하면 1이에요. 네? 근데 감마 제곱분의 이런 1 빼기 베타 제곱이고 이거는 베타의 제곱.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이면은 이게 뭔가요? 이거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감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감마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right hand side는 이건 뭔가요? mc 제곱 곱하기 감마 v의 미분인데 감마 v의 미분은 이거예요. 이거는 c 제곱분의 v 도트가 되겠죠. 네, 감마 3승입니다. 이거 캔슬 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것과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같다고요. 이거는 감마 제곱이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다고요. 그러므로
left hand side는 right hand side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증명하지 않은 거를 이제 끝냈는데, 뭐 이 증명이야 계산 문제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 에너지 시오럼에서 그렇죠? 일을 해준 만큼 이 양이 증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대로 이제 일 에너지 시오럼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걸 것 같은 거예요. 즉 ddt에 이걸 갖다가 E라고 그러면 에너지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F.V와 같다. 이게 일률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데리버티브가 일률과 같다. 뭐 상대로는 자꾸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6개월 과정의 코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물리학과에 가가지고 그게 아마 2학년 때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몇 년 후면은. 지금은 3학년 과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시공간 도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촬영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 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타임 딜러테이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간 팽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달리는 사람의 좌표계는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좌표계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좌표계를 가진 사람은 T 프라임, T 프라임, X 프라임, XT.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타우라고 그러면은 이 타우라는 시간 간격 동안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파랄렐하게 동시성을 가지고 이제 요놈을 매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좌표계에 있어서 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시간과 요런 장소를 가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시간하고를 비교를 하는 것이 그게 이게 뭐냐면 T예요. 이걸 T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T 프라임이 감마 곱하기 타우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온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미온은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좌표계를 갖다가 TX라고 그러면은 미온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온의 트라젝터리는 이런 것을 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온의 코오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폴오퍼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미온의 수명이라는 것은 이만큼이 될 거라고. 이게 타워예요. 자기 시간으로 잰 거니까. 그래서 미온의 코오디네이트를 T 프라임, X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미온의 생성이고 뮤 생성, 뮤 소멸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길이로 자로 쟀을 때의 그 길이, 이 길이가 뭐냐면은 L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럴까? 요 길이를 갖다가 이 타고 다니는 뭐라 그럴까? 이 길이를 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길이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가 지금 자기한테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 시간에 따라 이놈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자기 코디네이트에서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하고 나란하게 달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놈은 가만히 있고 이놈은 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보면은 이놈은 자기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젝터리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T 프라임, X 프라임 코디네이트 젠 L 프라임의 길이를 어떻게 디노트를 하냐면 요게 뭐냐면은 L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코디네이트는 XT가 X는 뭐냐면은 감마의 X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VT 프라임이고 T는 뭐냐면 감마의 X 마이너스 플러스 T 프라임 플러스 C 제곱분의 V X 프라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T 프라임이 지금 요걸 보면은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요 길이를 누가 재는 거냐면 이 사람이 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길이를 우리 가만히 있는 길이를 이 달리는 입장에서 재면은 요게 뭐냐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 자의 길이를 어떻게 재야 되느냐 하면은 동시에 있는 두 개의 사건 사이의 길이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 프라임을 갖다가 0으로 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잰 그 길이는 X는 뭐냐 하면은 L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다시 말해서 요거는 누가 재는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재는 것이다. 그 말이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잰 길이가 L이다. 그 말이에요. 요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이 시공간 좌표에서 각각 하나의 뭐를 이뤄요? 이 라인을 이룰 거예요. T 프라임이 0인 것이 뭐냐면 이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X가 L이라고 하는 것이 1라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곳은 여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잰다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뭐냐면 주어진 이 두 개의 사건을 한 좌표계와 다른 좌표계에서 재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각 자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트라젝트리를 이루는 거고, 그렇죠? 이 자를 얘가 달리는 사람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이놈과 이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장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를 계산상으로 이걸 유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시공간 다이아그램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마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챕터야 13 고체와 뭐 유체 그런 거죠. 고체와 액체 그런가요? 고체와 유체, 고체와 액체, 유체. 오늘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1시간에 다 끝내게 돼 있어요, 진도상.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내가 여기 13장에 대해서는 숙제를 내지 않겠어요, 따로. 대신에 여러분은 13장에 있는 그 앞에 그 풀이된 문제들, 예제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내세요. 이거는 내세요.
그러니까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따로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공책을 정리해서 다음 주 상대론이랑 같이요? 그러세요. 이건 푸는 문제 아니니까 그냥 프로젝트에 있는 문제를 정리해서 제출. 좀 잘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고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겠고 유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유체역학에 대해서만.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 배웠을 내용이에요. 여기에 고무풍선에 이제 물이 들어있다. 물이에요. 공기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를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만약에 이게 구멍을 이제 이렇게 내 갖고 있으면은 이 구멍으로부터의 뭐라 그럴까요? 이 수압이 나오는 수압이 어디서나 다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이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한 곳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어딘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스칼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응용한 걸로 뭐가 있나요? 치약. 치약. 치약 짤 때. 응? 치약 짤 때 응용하고 있어요. 뭐 하게요? 치약 짤 때 적용되고 있어요. 쥐약 짤 때? 치약을 짤 때. I'm sorry. 치약. 오케이. 이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거. 이게 차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걸 좀 지우고 할까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차를 올려놔요. 차를 올려놓고 여기에는 뭐예요? 이건 뭐 사람이 이제 그 렌치 같은 걸로 간단히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조금씩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피치를 갖다가 조금씩 내리면서 돌리면 여기서 이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게 프레셔 여기 전달되는 프레셔가 그러면 여기 전달되는 프레셔하고 같아요. 근데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힘 나누기 에어리아거든요. right?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 여기서 1로 가면 여기도 단위 면적당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면적에 예를 들어 100배다. 그러면 내가 여기 단위 면적당 1뉴턴이면은 여기는 뭐야? 토탈 뭐예요? 힘이 100배면 100뉴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프레셔, 단위 면적당의 프레셔가 같다 이거예요. 그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단위 면적당의 힘이 여기를 1로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단위 면적당의 힘이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100배면은 토탈 힘은 그렇죠? 100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1이면 여기도 P2다 이거예요. 그래서 P1이 P2와 같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A1 분지 F1이 A2분의 F2와 같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토탈 힘을 갖다가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파스칼의 원리. 두 번째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물 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느끼고 깊어지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지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결국 누가 그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뭐 깊은 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내 위에 있는 물이 나를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잠겨 있다고 그러면 내가 왜 물이 누른다고 그러면은 왜 나는 밑으로 계속 빠지지 않을까요? 불려. 위로 누르면 어? 사다가지고 물도 누르네. 어? 물도 누르네. 그렇죠. 위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고 나를 갖다가 받쳐주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면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물 자체. 여기에 있는 이 가느다란 면을 생각을 하면은 왜 이 물이 계속 내려가지 않느냐 하면은 왜냐면 위에서 내리는 거하고 여기서 받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내려 누르는 힘은 얼마냐 하면은 뭐예요? 여기 공기가 누르는 힘. 요 위에 있는 모든 공기의 프레셔. 기압. 그 다음에 여기서 물기둥이 내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가 누르는 그 프레셔를 P0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P0 곱하기 A가 이게 뭐냐면 F 이렇게 요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고 그 다음에 요 물의 이 물막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이 내려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A 곱하기 이 높이를 h라고 그러면 h가 부피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로 단위 부피당의 질량 그렇죠? 밀도를 곱하면 물의 밀도를 곱하면 이게 뭐예요? 물의 질량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g를 곱하면 이것이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물의 무게예요. 그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떠받치는 압력과 같아야 된다고요. P 곱하기 A. 그렇죠? 그러니까 A로 나누고 나면은 P는 P0 플러스 rho G H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가 누르는 거. 요거는 뭐냐면 물기둥이 주는 프레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알키미데스의 원리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는 만큼의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하는 게 알키미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죠.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방팔 6면을 다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누르는 거하고 이쪽에서 누르는 거하고는 이 깊이가 같으면 다 서로 같다고요. 이게 캔슬 될 것이고 위아래로는 어떻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P1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P2예요. 그러면 여기 얘가 받는 토탈 어떤 포스를 다 써봐요. 뭐예요? P1 곱하기 위에서 누르는 것은 P1 곱하기 A 하면 위에서 누르는 거. A는 뭐냐면 이 면적입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응? 대기압은 여기 이미 P1 안에 들어있어요. P1은 대기압 더하기 이거니까요. 뭐 있어요? 중력이요. 중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면은 얼마만큼 있죠? 저거의 부피죠. 부피 곱하기 밀도. 뭐의 밀도? 저 네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mg라고 그럴까요? 그냥 mg라고 하겠어요. 그냥 mg. 그러면은
이것이 뭐와 같아요? P2A. 이것이 뭐냐면 P2와 같아야 돼요. P2와 같아야 된다. P2 곱하기 A와 같아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맞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먹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P2 빼기 P1은 뭐냐면 이놈 빼기 이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MG가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형을 안 이루고 그냥 또 이게 더 무겁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누르는 토탈 포스를 다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밑으로 내려누르는 토탈 어떤 그 포스라고 하는 것은 F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빼기 P2A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right? 이렇게 하면 P2는 여기서 위로 올리는 힘이고 P1은 밑으로 내리는 힘이고 얘는 중력이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뉴턴의 방정식의 right hand side라고. 이것이 뭐냐면은 M 곱하기 A와 같아야 될 거예요. 이게 M이에요. F는 M에서. 그렇죠? 맞아요? 수준에서 무료 얼마나 부족된지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움직인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right? 그래서 지금 양면을 A로 나눠요. 그러면은 P1 빼기 P2 플러스 MG.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잘해 봅시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요 놈을 쓰면은 MG 빼기 P2 빼기 P1A예요. 근데 P2 빼기 P1은 뭐냐 하면은 P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P2 빼기 P1은 뭐가 되냐면 이건 캔슬되고 로 G H2 빼기 H1이죠. 높이차 아니에요, 그렇죠? 깊이차야, 깊이차. 이게 H2, 이게 H1. 그러니까 이 높이란 말이에요. 이 높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g 빼기 이게 뭐냐? P는 로 G H2 빼기 H1 곱하기 A네요. 그렇죠? 근데 H2 빼기 H1은 요 높이이고 요 높이. A는 뭐냐면 요 넓이니까 요게 뭐예요? 요 물체의 부피라고요. 그럼 여기 물체의 부피니까 이건 V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MA는 뭐가 되냐면 원래의 mg 중력에서 여기 뭐냐면 요걸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만큼이냐 하면은 로 곱하기 V를 하면 요거는 뭐예요? 로가 뭐예요? 이로는 물의 밀도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물체의 밀도가 아니라 물의 밀도라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상수 곱하기 물체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 하면 이게 뭡니까?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밀도.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물체 대신에 여기 물이 차 있다면 그 매스가 얼마냐 그거예요. right?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G를 곱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요 부피에 해당하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죠. 그러니까 물체의 이게 뭐예요? 무게. 그래서 그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래서 요 힘을 뭐라 그러냐면 부력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부력, 보이안시. 부력.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건 지우고 나머지 하나가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베르누이는 굉장히 그 영어로 쓰기가 나는 헷갈려요. 한글로 쓰겠어요. 이게 영어가 아니거든요. 불어인지 하여튼 굉장히 나한테는 어려워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그래야 될지. 베르누이의 정리예요. 그건 뭐냐면 물체를 예를 들어서 관에다 넣고 펌프로 퍼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P1이라는 어떤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이제 퍼올리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뭐 대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P2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부분하고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뭐냐면은 여기서의 기압, 그렇죠. 기압과 여기서의 압력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어떤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rho GH 1과 플러스 2분의 1 rho V1의 여기서의 물체의 어떤 그 유동 속도, 물체가 아니라 이 유체의 유동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의 프레셔 더하기 rho GH2 더하기 2분의 1 rho V의 제곱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유체는 비압축성이면 상관없는 거죠. 이게 유체가 비압축성이어야 성립해요. 이게 유체가 비압축성이어야 공기 중에도 잠깐만. 이 유체가 비압축성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t me see. 유도를 할 때는 나는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어요. good question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체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성립한다고 봐요. 성립합니다. 그래서 유체가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해지죠. 로 1 여기서 로 1, 로 2 뭐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오케이. 그렇다고. 기체 밀도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지금 그 비압축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압축성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있는 물을 P1, P2 프레셔를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프레셔를 가지고서 밀어서 일로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델타 V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밀려 들어가는 놈을 부피를 갖다가 델타 V 이쪽으로 나오게 대신 넣으면은 이만큼 똑같은 만큼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압축성이라는 것을 내가 썼는데 쓸 텐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은 지금 유도를 할 때는 비압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적용할 때는 압축이어도 대충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힘을 줘가지고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동안에 일 에너지 세럼을 이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놈의 카이네틱 에너지 정분은 뭐냐면 2분의 1 MV1의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동안에 또 어떤 그러니까 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증가는 뭐가 해준 거냐 하면은 얘가 해준 일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해준 그러니까 중력이 해준 일을. 중력은 얼마만큼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을 해주느냐 하면 밑에서 만약에 위로 끌어올렸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중력은 밑으로 적용하는데 가는 방향은 반대니까 네거티브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mg h2 빼기 h1 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에 있는 m이 같은 m,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뭐를 생각하냐면은 같은 만큼의 m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요게 요 놈이 예를 들어서 몰레큘 예를 들어서 뭐 10의 23성계가 하여튼 어떤 특정한 만큼의 부피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로 안에 어떤 이게 뭐예요? 그 밀도를 가지고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m은 뭐냐면 로1 델타 v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냐면 그 놈이 그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같은 만큼의 질량이니까 로2 델타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같은 그 질량에다가 우리가 이 세럼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까 내가 오늘은 이걸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한다고 했는데 비압축성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1과 로2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중력이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뭐가 있나요? 이게 여기서의 뭐예요? 프레셔 P1 하고 여기서의 프레셔 P2가 한 1이 그것이 A1 빼기 예를 들어서 P2 A2가 될 거예요. 교수님, 이 저쪽에서요. M이 로1 곱하기 델타 V는 뭐예요? 예? M이? 밀도 곱하기 그만큼의 질 V과 부피예요? 부피, sorry. 부피.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로1 곱하기 델타 V는 뭐냐면 여기서의 단면적 A1 곱하기 뭐냐면 여기서의 이쪽 길이 델타 L1 뭐 이렇게 되겠죠. right? 그러니까 이게 이 곱하기 뭐냐면은 PA1이 힘이고 그 다음에 일의 양은 얼만큼 되느냐 하면 이거 이러한 힘으로 델타 L1만큼 여기서는 일을 했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다가 델타 L2만큼 뭐냐면 움직이는 건 일로 움직였는데 P2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빼줘야 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결국 이게 델타 V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델타 V하고 그리고 또 델타 V하고 이게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퀘션인데 그래서 비압축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러니까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뭐가 되느냐면은 델타 v 곱하기 로가 되는데 이게 로 1 v 델타 v1 여기하고 델타 v하고 여기서의 델타 v 로 1 v1 오케이. 이게 만약에 이 델타 v1하고 여기서의 델타 v하고 같지 않다면은 그러면 이걸 나누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이제 망가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로하고 v하고 다 같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로가 어디서나 다 같다고 그러면은 델타 v도 이제 같다고 할 수가 있어서 델타 v 여기 그러니까 mm은 이건 다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m을 로 곱하기 델타 v로 우리가 쓰고 델타 v를 다 나눌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m을 로 델타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델타 v를 여기 m 다 지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m은 델타 v 다 지우고 나면은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은 2분의 1 이거는 뭐냐면 로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mg 로 g h2 빼기 h1 더하기 p1 빼기 p2와 같아요. 그래서 p2를 1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h2를 1로 옮기면 그렇죠? 2는 다 1 왼쪽으로 1은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게 바로 그냥 이거예요. right?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기하고 밀도가 다르다. 밀도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다르면은 밀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 m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델타 v를 갖다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m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유치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르누이의 법칙은 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혹은 물 혹은 액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액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양력도 베르누이의 원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로 가려고 합니다. 양력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이 베르누이의 법칙을 써요. 베르누이의 법칙을 쓰는데 거기서 공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 거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도를 비압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기의 흐름이 어떤 상당히 좀 아이디얼하다 할 때에는 이 베르누이 정리가 대충 성립한다.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양력을 나중에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베르누이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로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압축성에 대해서 우리는 유도를 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만약에 H1이랑 H2의 차이를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는지 잘고요. H1과 H2 여기하고 이 높이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는데 작으면요. 단순히 압력과 그 속도, 유체의 속도만의 상관관계로도 깔끔하게 식을 만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H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작건. H를 쉽게 소거한 다음에 아니. 이게 H는 뭐 여기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만큼 굉장히 높이까지 밀어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 날개에서 위에 공기랑 아래 공기의 아. 밀도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날개의 두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날개의 두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차만이 중요해요. 그 밀도 차이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게 밀도가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밀도 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어쨌든 여기서는 그걸 끝내요. 네. 일단 확실한 것은 뭐냐면 비압축성에 대해서 액체에 대해서 즉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확실해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11시 반.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죠. 그러면 지금 질문을 했던 배가 뜨는 원리는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때문에 뜬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 뜨는 힘. 그건 뭐냐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이걸 양력이라고 그러죠. 양력. 비행기가 뜨는 데에는 뭐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비행기의 어떤 날개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게 공기가 있는 걸 이제 뚫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가 와가지고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그 공기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요렇게 가는 놈과 요렇게 가는 놈으로 나뉘는 거죠. 네. 근데 요렇게 가는 놈은 그냥 바로 가는 거고 요렇게 가는 놈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동선이 더 길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놈하고 흩어진 것은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되겠죠. right? 그렇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이렇게 지나가는 놈보다 빨라야 더 긴 거리를 가는데도 여기 좀 더 길단 말이에요. 이게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긴 거리를 가가지고서 조금 더 짧은 거리를 거쳐온 놈하고 만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속도가 여기서의 속도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위하고 아래하고 덴시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무시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다음 H도 사실 뭐 별로 높이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무시하고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 일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이걸 동합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합이 크면 정합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V2가 V1보다 크면 그러면 P2는 P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른 놈은 여긴 프레셔가 작다 그런 얘기예요. 정합이 낮다. 그래서 프레셔가 여기 낮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넷 폴스가 위쪽으로 향한다 그런 얘기예요. alright?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비행기를 만들 때 날개를 이렇게 장착하지를 말고 조금 세워가지고 장착을 해요. 이렇게 전투기 같은 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기가 와가지고서 뭐 이제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양력 효과도 있겠지만 공기가 와가지고서 튀어나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작용 반작용 그렇죠? 이쪽으로 뭐라 할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뭐냐면 운동량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뭐예요? 얘가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공기도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로서 비행기가 뜰 수 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와류의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비압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 공기역학은 이거 가지고 평생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하고도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유체역학을 보면.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현 이거 비슷하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골프의 뭐 피직스 그다음에 야구공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골프와 야구공. 표면의 거리. 그러니까 골프공 보면은 우선 야구공부터 설명할까요? 비슷하니까요. 두 개는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양쪽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표면이 매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아주 공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이 울퉁불퉁해야 소위 말하는 마구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보죠. 이제 공의 스핀이 공의 스핀이 공의 진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공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공허 입장에서 보면 공기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right? 그런데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갖다가 따라서 공기가들이 따라서 이 주위에 있는 공기들이 따라서 돌아요 지금. 그렇죠? right.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놈하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 도는 놈하고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 가지고서 요 속도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그러니까 요 속도는 이걸 V1, 이쪽을 V2라고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이거는 증가하고 이쪽은 줄어드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V2가 V1보다 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프레셔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P2는 P2보다 P1보다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공이 이쪽으로 휘면 이렇게 돌면은 어느 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냐면 공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F가 돼서 공은 이런 식으로 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도의 방향이 이쪽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가 V 속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마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줄어들고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서 가는. 이게 뭐냐면은 떠요, 가라앉아요. 여기가 뭐냐면 속도가 주니까 프레셔가 높아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던지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뿌리면은 공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다가.
오케이. 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던질 때는 낮게 해가지고 낮게 던져서 어떻게 돼요? 포수 앞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던지면 위에서 관역이 안 올 듯이 하다가 여기서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야구의 마구예요. 이런 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그누스 폴스라고 그래요. 마그누스 폴스. 근데 이 골프도 뭐 똑같아요. 골프공도 똑같아요. 그래서 골프공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내가 치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쳐가지고서 밑에를 치는 거죠. 밑에를 쳐가지고서 위로 띄우는 거니까 공은 어디로 회전을 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뜨는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의 표면을 갖다가 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공 보면 그냥 홈집이 있잖아요. 그 홈이 없으면 골프공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기 좋으라고 골프공에다가 홈집을 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밀도도 낮추고. 응? 밀도도 낮추죠. 하여튼 그래서 골프공에 홈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골프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할 때도 그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것도 뭐 탄성이라든지 고무줄을 얼마나 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홈을 갖다가 얼마나 파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다 실험에 의해서 해보고. 그래서 이제 유체역학은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유체역학의 방정식을 우리는 풀질 못해요, 아직도. 소위 말하는 유체역학을 컨트롤하는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거는 뭡니까? F는 MA를 한번 적분해서 나온 건데, 근데 아까도 지금 봤듯이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어프락시메이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덴시도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데, 유체의 어떤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방정식을 뉴턴 역학에 해당하는 것을 나비에르 스톡스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은 상당히 비선형적이에요. 이 비선형적인 어떤 방정식이어서 나비에르 스톡스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선형적인 방정식은 비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 도트 equal 마이너스 kx 이러면은 x들의 1차 아니에요. 미분은 여러 개지만 x에 대한 1차예요. 근데 이게 x 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비선형이에요. 그래갖고 선형과 비선형은 비헤이비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형이라고 그러면 두 개의 솔루션 x1, x2가 있으면 이거의 합도 솔루션이에요. 근데 비선형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게 성립 안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슈퍼포지션 룰인데 이런 게 성립 안 해요. 그리고 풀이 방법이 정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고 컴퓨터를 돌려서 풀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입니다. 그게.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쏠 때에 이렇게 쏜 거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쏜 거하고는 각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멀리 가가지고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충 이게 여기 가면 이렇게 쏜 건 여기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형적인 방정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포탄이 날아가는 뭐라 그럴까 이 방정식이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라면은 굉장히 딴판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일로 갔는데 다른 하나는 뭐 일로 온다든지 그런 이상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자석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엘렉트론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가깝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물체가 있다고 그래보죠. 플러스 차지를 가진 놈이 있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굉장히 가까이 오다가 요렇게 된 거는 요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 초기 조건에 급하게 따라서 굉장히 드래스틱하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바이포케이션. 그러니까 양쪽으로 확 나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운동 방정식이 선형적이면 마치 이런 그 물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초기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내가 이런 걸 주는 대신에 운동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비선형적인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서 기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높이면 이쪽으로 가고 조금 낮추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선형 방정식의 특징이에요. 바이포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이게 뭐냐면 초기 조건에 대한 익스포넨셜 디펜던스예요. 그러네. 익스포넨셜 치수적 민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 효과가 저쪽 지구 끝에 가가지고서 폭풍을 이룰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좀 과장을 한 이야기겠지만 in principle 사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런 바이포케이션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떨어진 사람과 붙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한 끗 차이거든요. 1점 차이인데 굉장히 드래스틱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선형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알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중력장을 기술하는 방정식도 뉴턴에 의하면 이제 그 선형적인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비선형적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다 끝낸 것으로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예제에 있는 거하고 풀어져 있는 문제들을 잘 조사를 해서 점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체 점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내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좀 축약해서 했잖아요. 혹시라도 잘 못 알아들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수업 뭐 괜찮았어요? 네. 오케이. 그랬어요? 마구 이야기 때문에? 상대성은 별로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게 누가 봐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이 뭐랄까 평상시에 경험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경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순전히 논리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60년이 지난 때에도 1905년에 나왔는데 1960년대까지도 아인슈타인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이 꽤 나왔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심심찮게 나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논문을 써가지고 읽어달라고 막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그 기초적인 피직스에 대한 이제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성 원리는 지금 실험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수백만 건의 실험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어떤 그 틀린 증거가 없어요. 오늘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